한국은 아직 민주화되려면 한참 멀었어. 이 아빠가 오래전 갔던 한국은 전쟁 후에도 각종 시위가 끊이질 않았어. 아빠, 지금 도대체 언제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초인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넌 뉴스도 안 보니? 최근에도 국민들의 시위에 대통령이 특전사들을 동원했단다. 아빠 뭔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요? 아빠는 거짓말쟁이.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열망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40년 만에 몰라보게 변해버린 한국 때문에 딸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는 호주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는 여행을 오기 전 과거를 회상하며 한국을 무시했지만 4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그를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남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 사는 톰슨입니다. 최근 딸 써니와 함께 한국에 다녀온 뒤 감격스러운 상황들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사실 써니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모든 게 정신없고 어수선한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그런 느낌일 거라 생각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써니가 한국 여행을 가자고 말했을 때 전 반대했어요. 아시아엔 한국 말고 중국이나 일본도 있으니 다른 나라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가봐서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고 굳이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써니는 아빠인 제가 결혼 전 타국에서 일했다는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아빠가 자기 나이 때 일했던 곳이 궁금하다며 한국을 고집했죠. 결과적으로 한국에 다시 갔던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놀랍도록 많은 발전을 이룬 한국 세상에 이런 민족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40년 전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을 때 분단 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솔직히 걱정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회사는 제가 가는 곳은 남한 대한민국이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과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회사에 반항할 힘이 없었어요. 회사는 저를 안심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거부권이 있던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호주의 시골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도시를 탐험하면서 그동안 살았던 호주와 다른 점을 또렷하게 알 수 있었어요. 거리는 혼잡했고 바빴으며 무언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건물들은 끊임없이 공사 중이었고 도심의 어느 골목길은 공장으로 보였는데 뿌옇게 공기가 올라오며 스모그를 형성하는 날들도 많았죠. 제가 머물던 곳은 홍대이었는데 그곳에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있던 시기가 군사정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바람에 일주일에 몇 번은 도로가 꽉 막혀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최루탄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매운 공기가 홍대에 자욱하게 깔리기도 했죠. 그때 기억은 지금 떠올려도 정말 아찔합니다. 눈이 매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면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눈을 겨우 뜨고 달려야 했어요. 눈은 맵고 여기저기 큰 소리가 나며 정신없는 곳이 한국의 서울 한복판이었죠. 내 나라인 호주가 못 사는 나라라 다른 나라로 큰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한창 한국이 발전하는 시기라 한국 지사를 확장할 목적으로 왔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었을 거라는 걸 아마 공감해 주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많은 발전을 했다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항쟁하는 대학생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만큼 겪어야 할 시행착오도 많은 나라라 느꼈어요. 결국 시위가 도움이 되었는지 제가 머물 때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느껴질 뿐이었죠. 제가 일하기 위해 한국에서 보냈을 때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가 막 될 시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외국 제품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 중 하나였지만 도심 어디에서도 외국 음식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없었거든요. 회사 주변에 식당들이 많았지만 위생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먹는 것도 곤욕이었고 익숙해지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한국 지사 내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3년을 머물면 늘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써니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당황했어요.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행을 함께 가자는 건 좋았지만 한국이라는 장소는 굳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 한국은 굳이 여행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딸 써니에게 말했어요. 솔직한 제 마음으로 아빠가 일했던 곳이 궁금한 마음은 참 예쁘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좋은 추억을 삭힌 한국이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딸은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공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제 이야기가 다 끝나자 딸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듯 웃었어요. 4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제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았죠. 딸은 오히려 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말이에요. 써니가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건 어떻게든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을 이기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은 만큼 부모의 삶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만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못 선택해 실수하더라도 기회를 주고 부모 말이 맞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죠. 아빠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변하긴 변했겠죠. 하지만 기대감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보내는 40년은 길 수 있지만 한 나라가 변하고 발전하는 시간으로 40년은 정말 짧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점점 가까이 온다는 안내가 들리는데 전 사실 당황하고 말았어요. 40년 전 한국을 떠날 때의 작은 공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땐 분명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서울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한 공항은 인천에 있었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기도 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국제공항은 그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늦은 밤이라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였거든요. 써니에게 말은 티 내지 않았지만 가슴이 요동치는 것 같았어요. 쿵쾅쿵쾅 방망이로 두드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40년간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공항을 빠져나오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 호텔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도심의 반짝이는 불빛들은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8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도심의 도로 위는 많은 차로 붐비며 복잡한 느낌을 받았죠. 잡은 호텔이 명동에 있었는데 호주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도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잘 정돈된 서울 모습은 깔끔했거든요. 첫날 가보기로 한 곳이 홍대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써니가 정말 궁금해했거든요. 도착한 짐을 풀고 자려고 누웠는데 호텔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국 여행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떤 모습들로 바뀌어 있을까? 아침에 대고 숙소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홍대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분명 40년 전에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일반 승용차가 한데 엉켜 도심을 누렸죠. 버스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고 버스 정류장과 주행을 하기 위해 아찔한 순간들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었어요. 서울에 있는 버스들은 모두 차선의 중앙에서 다녔습니다.
마치 지상 위의 지하철 같은 모습이었죠. 서로 다른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다른 차선과 다르게 막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40년 전엔 정류장마다 서는 버스가 달랐죠. 목적지로 가기 위한 버스를 찾기 위해 몇 번 헤매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그 지역을 지나는 모든 버스가 다 그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어디를 가든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었죠. 40년 전 같이 일했던 한국 지사 직장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합리적이고 불편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그땐 좀 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지시한 일도 잘 처리 못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모습들이 신기했어요. 열정도 그런 열정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땐 이해 못했는데 다시 찾은 한국에서 신기하게 지난 직장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죠. 도착한 홍대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심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최루탄 냄새는 없었죠. 길을 걸어가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추억 속에 있던 몇몇 대학교의 위치만 그대로일 뿐이었죠.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죠. 물론 좋은 쪽으로요. 써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계속 놀란 눈을 뜨고 있어서 물을 수 없었대요.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 추억을 회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죠. 가게들도 깔끔했어요. 그땐 연세대 앞쪽으로 포장마차 같은 가게들이 낮에도 거리를 메꾸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죠. 문득 그때 그 시절 즐겨 찾던 독수리 다방이 생각났어요. 다른 상어들은 기억도 안 나는데 독수리라는 새 이름은 너무 분명하게 기억나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그곳엔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까? 궁금했어요. 멀리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가까이 갈수록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아직 그 자리에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물론 상호는 바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많은 게 변했지만 아직도 제 추억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이곳이 남아있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그제야 한국을 인정하게 되었죠. 안도의 한숨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써니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곳만 40년 전 그대로야. 나머진 모두 다 너무 변해서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그때부터 한국 여행을 하는 내내 써니는 저를 놀리기 바빴습니다.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써니와 다르게 전 여행 전부터 한국의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걱정했으니까요. 지금 모습은 세계 발전된 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할 수 있다니 신기했죠. 분명 그땐 호주가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민을 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4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호주인을 만나는 건 어려웠습니다. 많은 한국인 사이에 있는 이방인 저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신기한 눈빛도 사실 머무는 내내 부담스러웠죠. 시간이 흐른 만큼 한국은 세계 속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와 써니를 제외하고도 많은 호주인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버스를 타고 도심을 이동하면 정말 하루에 몇 명씩은 눈에 보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실 아시아에 여행 가기 싫은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한국엔 호주인 외에도 많은 외국인이 여행을 오는 것 같았어요. 전과 달라진 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예쁜 카페가 정말 많았습니다. 전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보다 카페가 많아진 것만 보아도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이고 국민들의 소득 역시 높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나 후식 같은 건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식사 이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삶이 여유로워졌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국에 머물 때만 해도 술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힘들었던 삶의 위로가 되는 건 술이 당연시되던 시대였거든요.
40년 전 독수리 다방을 생각하면 유명한 카페 몇 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었어요. 서울은 즐길 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했죠. 써니가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서울은 경복궁 같은 고궁 이외엔 볼 게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도심 속으로 흐르던 하천도 복원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현장만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흐르는 하천이 있다는 게 너무 그림 같았어요. 복잡한 도심에 휴식을 전해주는 것 같았죠. 기억을 더듬어 롯데월드도 가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한창 도심 속 놀이공원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개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죠.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땐 건물이 하나였는데 실외에도 놀이공원이 생겼어요. 놀이공원과 높은 빌딩 사이엔 쇼핑몰도 있었죠. 그 건물 안에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것 같았어요.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먹고 놀고 구경할 거리가 즐비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오기 싫다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젠 없던 기억까지 더듬어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한다며 써니가 저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놀렸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을 만큼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호주에도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는 곳이 드문데 서울 전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누구 하나만 잘한 건 아니라 생각해요. 한국 사람 모두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놀라운 민족이라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4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후 몰라지게 달라진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호주 남성 톰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한국인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힘을 합쳐나가는 방향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미래의 40년 후에는 더 큰 발전을 이룬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한국 식당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어떤 한국 전통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더니 침을 뱉고 맙니다. 그러고는 화를 내는데요. 저기요, 저보고 지금 이거를 먹으라는 건가요?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걸 어떻게 먹는 건가요? 식당 주인은 정중하게 마셔보라고 권하지만 이 여성은 화가 많이 났는지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맙니다. 어떤 음료였길래 외국인 여성이 화가 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핀란드 방송 기자 체르니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의 헬싱키라는 작은 마을에서 온 방송 기자 체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 방송사에서 일하며 지역사회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저는 평생 헬싱키에서 살면서 핀란드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편집장 크라크로부터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취재하라는 놀라운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니 지구 반 바퀴 떨어진 아시아에 있는 나라 말인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사실 저는 이 과제를 받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제 머릿속에는 10대 사촌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배우들이 나오는 화려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였죠. 물론 안무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한국 K-팝 밴드의 영상도 본 적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외에는 한국의 실제 생활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처음 크라크가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의아했죠. 한국은 항상 저에게 먼 이국 땅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농촌과 가난이 가득한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복과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움막에서 생활하며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죠. 저도 정말 어리석은 고정관념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핀란드에서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항상 저에게 너무 다르고 낯설게 느껴졌답니다. 제 스스로를 꽤 대담한 방송 기자라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문화에 몰입한다는 것도요. 한국 음식은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제가 외국인으로 눈에 띄면 어떡하지? 아무도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크라크는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죠. 실제로 K-팝과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일상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는 제가 실제 한국인의 관점을 발견하고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이야기를 공유하길 원했어요. 그의 열정은 저를 흥분시켰어요. 어쩌면 제가 평생 한 곳에 너무 안주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죠. 이 과제는 제 자신의 제한된 세계관과 선입견에 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한국 문화에 완전히 몰입하고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아마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모험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경험하고 배울 모든 것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모두 전통 한복을 입고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르죠. 서울은 혁신으로 가득한 거대한 현대식 첨단 도시일지도 모르고요. K-팝은 한국 문화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또. 만약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패셔너블하고 국제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갑자기 관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디어의 고정관념과 제 자신의 제한된 세계관이 한국에 대한 불완전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완전하고 활기차고 복잡한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고 싶어요. 음식을 맛보고 관습과 예절을 배우고 그들의 꿈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사에 빠져들고 멋진 사찰을 방문해보고 싶어요. 서울 지하철을 타고 북적이는 시장을 거닐며 고층 빌딩과 시골을 구경하고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화와 나라에 직접 뛰어들어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어요. 한국인의 눈으로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혹시 제가 흥분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선 그래요. 짐부터 챙겨야겠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크라크는 제가 최대한 빨리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빠르게 2주짜리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줬어요. 수도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는 거기서부터 전국을 여행해야 했죠.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입나요? 네, 그것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뭐든 다 가져가서 잘 되길 바라자고요. 짐을 싸는 것 외에도 저는 어디로 갈지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크라크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물론 서울이 가장 큰 도시이자 교통의 중심지이니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외에도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의 오랜 역사를 배우기 위해 첨성대 같은 고대 유적지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산속에 자리 잡은 멋진 사찰도 방문하고 싶어요. 불국사는 1000년이 넘었으며 고즈넉함이 물씬 풍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며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변과 폭포와 산 지형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아니면 북한과 접해 있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쌍안경으로 북한 경비병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래요. 진정하고 이제는 가보고 싶은 장소만 나열만 하는 대신 실제 일정을 짜서 이번 여행을 계획해 볼게요. 제가 가고 싶은 경로를 계획하고
호텔, 기차 등 모든 것을 미리 예약할 거예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겠죠. 거대한 한국 여행 가이드를 꺼내볼게요. 내 서점에서 뻔뻔하게도 가장 큰 것을 샀어요. 꼭 가봐야 할 명소를 모두 북마크하고 싶었거든요. 세세한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머릿속에는 수많은 실용적인 질문이 맴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 인출기는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단이 될까요? 어떤 백신이 필요한가요? 이런 빨리 병원에 예약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 앱도 다운로드 해야겠네요. 안녕,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무식한 관광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미쳐버리는 대신 크라크에게 신문사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어쩌면 한국에 특파원이 있어서 저를 좀 안내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대학 지인이 있을지도 모르죠. 한국인 가이드가 있으면 모든 것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의 눈으로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와우, 이번 여행은 저에게 저널리즘 과제만큼이나 문화교육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험적인 경험은 처음이에요. 핀란드의 작은 마을을 벗어나 완전히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다니요. 물론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릴도 느껴집니다. 설렘, 불안, 압도감, 호기심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감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크라크가 이 특별한 인물을 위해 저를 선택한 것에도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을 열고 여러 문화에 걸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온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하고 배우는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니까요. 한국에서 배우게 될 모든 것을 생각할수록 더욱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출국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계획을 마무리해야겠어요. 세상에, 제가 정말 결국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10시간 넘게 비행기 좌석에 갇혀있던 저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공식적으로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서면서 저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와,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공항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게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항이 작고 약간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이곳은 제가 가본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 멋진 곳이었어요. 매우 세련된 건축물로 거대했죠. 저는 현대 미술 작품으로 장식된 반짝이는 디자이너 상점과 레스토랑을 지나갔어요. 벽에 걸린 거대한 조각품과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넋을 빼앗겨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볼 수 없었죠. 곳곳에 분재 나무가 있는 귀여운 정원도 있어서 실내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실내에서 식물이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곳의 화장실은 핀란드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예요. 온열 시트, 모션 센서, 수도꼭지, 심지어 센서가 있어 변기가 스스로 물을 내립니다. 첨단 기술이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이런 최첨단 화장실을 발견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또한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매우 쉬웠어요. 핀란드에 있을 때는 핀란드어로만 된 표지판이 있는 공항을 사람들이 찾아 헤맬 때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출입국 심사대, 수화물 찾는 곳, 환전소 등 모든 곳을 찾는데 외국인인 저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인천은 정말 매끄럽고 현대적인 여행이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이제야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모험은 서울로 가는 길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외국에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모두들 기대해주세요. 세관을 통과하고 한국 원화를 환전한 후 표지판을 따라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크라크는 서울에 있는 호텔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영어 인터페이스로 매우 쉽게 기계에서 표를 구입했어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플랫폼에 서서 도심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와 버스는 항상 늦게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끈한 은색 열차가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때 와우,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그저 앉아서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열차는 서울을 푸른 리본처럼 가로지르는 한강 바로 옆을 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수평선 위에 빛나는 결정체처럼 모여있는 거대한 초연대식 유리 건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와, 저 미래지향적인 스카이라인이 정말 서울일까요? 열차는 금세수도 한복판에 있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방에서 서두르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중앙홀로 저는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 나섰습니다. 거대한 조명 천장과 곡선형 건축물은 기차역이 아니라 외계인의 모선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밖에 우주왕복선이 주차되어 있을 것만 같았죠. 지하철을 타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하철 노선도가 영어로 표시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명동 쇼핑가 근처에 있는 호텔까지 저는 가장 가까운 노선을 알아냈어요. 인상적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다른 열차에 올라탔고 5분 만에 성공 밝은 서울의 햇살을 받으며 역에서 나오니 바로 메인 쇼핑 거리가 보였어요. 고향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중교통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간단한 여행을 두통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1시간의 시련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런 인정할게요. 하지만 저는 길 찾기에 성공을 만끽할 시간은 없었어요. 얼른 체크인하고 여독을 풀어야 했죠. 제가 묵은 저렴한 배낭여행자 숙소는 길거리 음식 노점. 잔잔한 K-팝 음악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한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잠깐 낮잠을 자고 나니 얼른 밖으로 나가서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카메라 수첩 지도를 들고 심호흡을 한 후 숙소 문을 열고 활기찬 서울의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모험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저는 나가자마자 바로 시내 전체가 얼마나 현대적이고 반짝이는지 알 수 있었어요. 거리에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유럽 도시보다 더 화려한 명품 매장이 줄지어 있었어요. 핀란드의 고향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오래된 역사적인 석조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유리 강철, 네온 스크린 등 모든 것들이 초현대적으로 보였죠. 제가 상상했던 가난한 개발도상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눈을 크게 뜨고 붐비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제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련된 옷차림과 완벽한 헤어스타일로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성들은 트렌디한 하이힐을 신고 몇 시간이 걸렸을 법한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지나갔어요. 남자들도 모두 잡지 표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멋지게 보였죠. 티셔츠와 운동화. 차림으로 화려함에 둘러싸인 저는 마치 작은 마을의 시골 촌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제가 외국인이라서 더 눈에 띌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명동 쇼핑가에는 서양인이 꽤 많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대화가 스쳐 지나가는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색으로 빛나는 간판부터 정류장에 있는 버스 노선도까지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관광객들은 핀란드어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서울이 얼마나 글로벌하고 현대적인 도시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확실히 혼자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덜 두려워졌죠.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은 여러 면에서 핀란드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저는 시내 관광지역 외에도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내일도 저의 서울 모험은 계속될 예정이었죠. 오늘은 수도 서울에서 새로운 풍경과 소리 냄새로 가득한 강렬한 하루였어요.
이제 저는 다음 날을 위해서 숙소에 돌아가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차 적응을 마치고 서울 시내를 걸어서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어요. 특별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거리와 골목이 저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 걸었죠. 그런데 저는 거대한 콘크리트 미로에서 저는 금세 길을 잃고 말았어요. 도시는 사방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2,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규모는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핀란드에서의 삶과 점점 더 대조적인 점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차를 예로 들면 모든 차량이 아무렇게나 꽉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마다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에는 낙서나 쓰레기 심지어 균열도 전혀 없었죠. 도시는 너무나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껏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된 곳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고팠을 때 저는 붐비는 골목길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진짜 진실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메뉴판에는 제가 아는 단어보다 한글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두부조림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은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친절한 주인이 모든 음식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저는 비빔밥과 김치볶음밥 냉면이라는 음식들을 주문했죠. 그녀는 반찬들을 계속 꺼내면서 먹어보라고 재촉했어요. 매콤하고 발효된 김치를 처음 한 입 먹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적응되면서 기름진 위주의 전형적인 핀란드 식단에 비해 모든 음식이 얼마나 신선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맛인지 깨닫게 되었죠. 복잡하고 풍미가 있으면서도 담백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었어요. 와우, 한국인 셰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에도 계속 탐험을 계속하면서 저는 서울의 각 동네가 마치 거대 도시 안에서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학생가에는 기발한 카페와 라이브 음악으로 젊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비즈니스 지역은 모두 정장 차림에 세련된 빌딩들이었죠.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동네는 나이트클럽과 외국인들로 가득한 파티의 중심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아늑한 찻집과 수다로 시끌벅적한 길거리, 음식 노점이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고층 빌딩이 없는 이 전통적인 골목길은 한국의 정취가 물씬 풍겨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무엇보다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외국인 여성으로서 혼자 걸어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거리는 24시간 내내 활기가 넘쳤고 여성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폭력적인 범죄나 치안 불안은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소매치기나 사기가 관광객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폭력 범죄가 극히 드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지내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죠. 저는 서울의 안전한 분위기는 이미 저를 사로잡았어요. 자, 한국에서의 둘째 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발은 피곤하고 머릿속은 새로운 볼거리와 맛으로 넘쳐나는 상태가 되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작은 숙소 2층 침대에서 잠을 청하며 저는 또 다른 서울 탐험을 위해 재충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들 잘 자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행복한 3일차가 드디어 다가왔어요. 벌써 서울에서 3일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벌써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한국 전통 문화의 진정으로 빠져들고 싶었어요. 오늘은 조금은 민망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틀 동안 서울의 번화한 시내를 돌아다니며 현대적인 분위기를 느끼다 보니 저는 좀 더 정통적이고 오래된 한국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화려하고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경험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전통 찻집을 조사하다가 한옥이 늘어선 골목길에 있는 아름다운 찻집을 발견했어요.
한옥의 흙기와 지붕과 정교한 처마 밑을 거닐다 보니 벌써 다른 옛 서울로 이동한 기분이 들었죠. 번화한 도시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찻집은 평화롭고 고풍스러웠어요. 소박한 목조 찻집 입구에 도착해 저는 정중하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감미로운 한국 피리 음악이 흘러나오고 흙냄새가 가득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서 몇 인치밖에 떨어지지 않은 낮은 테이블에 쿠션을 깔고 앉았는데 꽉 끼는 청바지 차림으로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곧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여주인이 다가와 메뉴를 고르라는 손짓을 했어요. 물론 메뉴판에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긴 한글차 이름이 정교한 한글로 적혀 있었죠. 저는 무심코 멋져 보이는 차를 가리켰는데 왕족이나 원로들이 즐겨 마시는 발효 녹차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차를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저는 첫 정통다도 체험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채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고대 토기 주전자와 손잡이가 없는 작은 도자기 컵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녀는 느리고 신중한 동작으로 차를 따르기 시작했죠. 쏟아져 나온 것은 제가 아는 어떤 차보다 원시적인 진액처럼 보이는 진하고 짙은 녹색의 액체였어요. 흙냄새가 나는 알싸한 향도 똑같이 당황스러웠지만 여주인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마셔봐야 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더니 놀랍도록 씁쓸하고 시큼하며 탁한 맛이 미각을 공격해 저는 하마터면 거의 침을 뱉을 뻔했어요. 반사적으로 침을 뱉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침을 삼키고 눈시울을 붉히며 설득력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주인은 제 싫은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듯 두 번째 잔을 리필해 주었어요. 이런 맛없는 액체를 더 마셔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저는 실수로 으억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불쌍한 여주인은 제가 자신의 귀한 차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떻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저는 정신없이 사과를 하고 전통차를 처음 마셔본다고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여주인은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녀는 제가 마신 차는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이 건강의 비약으로 여겨온 발효주라고 서툰 영어로 설명했죠. 그녀는 복잡한 발효 과정과 독특한 약재 풍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나 특별한 것이 무지한 제 입맛에 그렇게 역겨웠다는 사실이 더욱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저에게 생소한 음료라는 것을 이해한다며 대신 달달한 매실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결국 저희는 그녀의 차와 한국 문화에 대해 멋진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막걸리를 모욕하는 어리숙한 외국인에게도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문화적 실수를 해도 한국인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친절하게 대해주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배부르고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한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떠났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였지만 실수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는 경우가 많으니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내와 존중의 마음으로 문화적 차이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죠. 한국인들은 환대를 미덕으로 여기는데 그 어색한 순간에 보여준 여주인의 친절은 제게 한국인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욕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 저는 수백 년 동안 왕의 거처였던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저는 전통문과 건축물이 있는 광활한 경내를 돌아다니며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죠. 거닐면서 근엄한 근위병들이 예복을 갈아입는 의식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다 폭포 연못 대나무 완벽하게 들쭉날쭉한 바위 등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정원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저는 이 마법 같은 장면을 더 잘 찍기 위해 길을 벗어났어요. 몇 초 후 경비원의 환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분명히 제가 금지구역에 들어갔고 발밑에 있는 고대 유물을 짓밟았나 봐요. 오늘의 차 사건 이후 저는 하루에 2번이나 한국 전통을 어긴 것이 특히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놀랄만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은 화를 내려던 게 아니라 제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다칠까봐 걱정하는 것뿐이었죠. 그는 제가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을 보여주며 부드럽게 다시 안내해 주었어요. 그는 고개를 흔들며 살짝 웃으며 호기심 많은 관광객이시군요 라고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실수를 해도 인내심을 갖고 이해해 주셨어요. 오늘의 모든 당황스러운 실수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한국 문화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무지한 방문객인 저에게 자신들의 유산을 기꺼이 공유해 주었어요. 정말 큰 선물이죠. 이제 제 눈과 마음은 아주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한국에서의 첫 축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새로운 풍경과 소리 맛과 경험으로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많은 것을 배웠지만 발견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무한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의 매혹적인 문화에 푹 빠져 지낸 첫 주에 느낀 가장 큰 인상과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해요.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 사회의 구조 속에 녹아있는 친절과 환대에 놀랐어요. 물론 전통 막걸리를 무례하게 뱉고 궁궐 정원을 쿵쿵거리며 걸었던 일처럼 문화적 실수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은 분노 대신 인내와 연민 부드러운 안내로 그런 저를 대응해 주었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건 외에도 제가 만나는 한국인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찾거나 음식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멈춰서서 도와주는 것 같은 사소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물건을 살 때마다 작은 사은품을 주는 가게 주인들, 지하철에서 재채기를 할 때 휴지를 건네주는 낯선 사람들. 핀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 정신이 이곳에서 느껴졌어요. 물론 한국이 완벽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정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환대와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세계에 더 많은 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은 고대와 초연대의 독특한 조화입니다. 한순간 저는 하늘하늘한 도포를 입은 근위병들과 함께 천년된 왕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의 가상현실 공간에 있었죠. 한국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였어요. 이 두 가지의 조화는 놀랍게도 잘 어울렸어요. 요리부터 풍습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로 김치를 담그면서도 현대 기술의 김치 냉장고에 담아 판매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야금 장구와 같은 전통 악기와 현대 음악의 융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과 기와를 얹은 한옥 등 한국의 건축물들. 과거와 미래의 상호작용은 한국 문화의 DNA에 녹아 있었어요. 저처럼 오래된 유산을 사랑하면서도 현대를 받아들이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에게 한국은 끝없이 매혹적인 곳이었어요. 한국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의례에 대한 존중과 함께 진보와 재창조를 향한 시선도 있었어요. 전통은 살아있으면서도 진화하고 있었죠. 핀란드에서는 종종 과거가 현재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선조들의 강점과 혁신의 가능성 모두에서 빛을 발하는 느낌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다리는 제가 깊이 존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 한국의 놀라운 미래형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핀란드의 한적한 마을에서 서울에 도착하니 마치 2100년대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로봇 청소기, 최첨단 화장실, 끝없이 쏟아지는 기기들. 그리고 엄청난 효율성까지. 기술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개선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공항에서 탄 고속 KTX 열차는 이동을 매우 원활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은 빠르고 깨끗하고 저렴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등 교통수단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었죠. 또 한국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빠른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 외에도 저는 혁신을 향한 한국인의 열정에도 감명을 받았어요. 핀란드에서는 변화가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인은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있으며 K-팝부터 비디오 게임 삼성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많은 산업을 선도하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담함이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어요. 미래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변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근성이 저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는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했지만 인적 자본과 기술에 투자하여 도약을 이루었죠. 그 여정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단력과 혁신의 정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몇 주 동안 저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초현대적 사회로 빠르게 발전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프라 기업 문화가 어떻게 단 몇 세대 만에 함께 현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의 성장에는 모든 사회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이 나라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대담하죠. 질서정연하면서도 열정이 넘칩니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 문화에 더욱 매료되고 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깊이 들어가 한국에 영감을 주는 복잡함과 조화를 더 많이 풀어내고 싶어요. 한국에는 아직 밝혀낼 수 있는 경이로움이 무궁무진하니 더 많은 모험을 기대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멋진 첫 주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